거짓 전역증으로 신원 이주한 여자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조심하세요. 나대철은 스마트폰을 꺼내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학부모들이 난리 날 거야. 그럼 학원 문 닫아야 하겠네? 해병대? 그깟 군번줄 하나 차고 다니면서 해병대 배지를 뜯어내 바다에 던져버리는 나대철.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됐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남포동 골목길에는 아직도 1990년대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골목 양쪽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낡은 이발소에 빨간 파란 돌리는 간판, 삐걱거리는 철제 셔터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트로트 가락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그 시절 특유의 정치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따뜻한 빛을 내뿜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은빛 피아노 교습소였습니다. 작은 간판이지만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쓰인 글자들이 따스함을 전해주었죠. 월요일 아침 7시 라디오에서는 현미의 밤안개가 애절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서영은 3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녀 같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교습소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정갈하게 정리된 악보들과 반짝이는 피아노 건반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서영은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먼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피아노 건반을 하나하나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냈죠. 그 다음에는 벽에 걸린 해병대 마크 배지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서곤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냥 동그란 스티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서영에게는 묻어두고 싶은 과거의 무게였습니다. 현미의 밤안개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교습소 안을 채우는 순간 첫 번째 학생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7살 지연이가 작은 손으로 무거운 가방을 끌며 교습소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가득했죠. 서영은 무릎을 꿇고 지연이와 눈높이를 맞춘 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제일 먼저 왔네요. 어머니께서 도시락도 싸주셨구나. 오늘도 열심히 연습해 볼까요? 네. 선생님, 저 어제 집에서도 계속 연습했어요. 엄마가 시끄럽다고 하셨지만요.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이 건반 위를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서영은 지연이 옆에 앉아 따뜻한 목소리로 지도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음악은 마음을 담는 거니까요. 지연이 마음속에 있는 예쁜 이야기를 피아노로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의 서투른 손가락 움직임에서도 음악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그런 지연이를 보며 미소 지었죠. 이런 순간들이 바로 지금의 삶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오후가 되자 이번엔 시니어 반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70대 박할머니부터 65살 김할아버지까지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서영의 수업을 기다리는 표정은 똑같이 설레어 보였습니다. 박할머니, 오늘은 어떤 곡을 연습해 볼까요? 선생님, 옛날에 젊었을 때 자주 들었던 애수 좀 쳐보고 싶어요. 우리 영감이 생전에 즐겨 듣던 곡이거든요. 박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비록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손이었죠. 할머니, 손가락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때 그 마음으로 쳐보세요.
할머니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자 교습소 안에는 그리움이 묻어나는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이 공간을 가득 채웠죠. 아이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우리 영감이 들으면 좋아했을 텐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죠. 수업이 모두 끝나고 저녁 6시가 되자 서영은 혼자 남아 교습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악보들을 정리하고 건반을 닦고 의자들을 제자리에 놓는 일상의 마무리였죠. 벽에 걸린 해병대 마크 배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습소 밖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시발. 이 동네 장사꾼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서영의 손이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살짝 커튼을 젖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덩치 큰 남자 몇 명이 작은 식당 사장을 둘러싸고 있었죠.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자는 나대철이었습니다. 4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먹으로 돈을 벌고 있는 조폭이었죠. 아저씨, 관리비 좀 내야지. 이 동네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공짜인 줄 아냐? 식당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철이 형님, 이번 달은 정말 어려워서요. 손님도 줄고 재료값도 올라서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다음 달? 그런 소리 지난달에도 들었는데? 아저씨, 나를 호구로 보나? 나대철은 식당 테이블을 발로 차며 위협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넘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죠. 주변 상인들은 모른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몸속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당장 뛰쳐나가서 저놈들을 혼내줬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를 묻어두어야 했으니까요. 옛날엔 주먹이 법이더라.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아직도 있다니.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푸념이 서영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저 조용히 커튼을 내리고 피아노 뚜껑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올 테니까요.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지금의 서영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현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해병대 배지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교습소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언젠가는 이 평화로운 일상에도 균열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사흘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지연이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피아노 앞에 앉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이 건반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며 동요를 연주하고 있었죠. 서영은 그런 지연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곡 다 외웠어요. 들어보세요. 지연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작은 어깨를 쭉 펴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였죠. 서영은 박수를 치며 칭찬해 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교습소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나대철과 그의 부하 3명이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지연이는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고 작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이, 여기가 그 유명한 피아노 학원이구나. 나대철은 교습소 안을 둘러보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연이에게 머물렀다가 서영에게로 향했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서영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지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아이가 무서워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 별거 아니야. 이 동네 관리비 거들어 다니는데 선생님도 내야 하는 거 아시죠? 나대철은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풍겼죠.
관리비요? 저희는 상가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요. 아, 그런 관리비 말고. 진짜 관리비 말이야. 이 동네가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는 관리비. 나대철의 말에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영은 지연이를 자신의 뒤로 살짝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돈은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 중이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중? 꼬마 하나 피아노 치는 게 수업이야? 나대철은 지연이를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지연이는 서영의 치마를 꽉 잡고 떨고 있었죠. 아이들 앞이니까 손부터 씻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서영은 여전히 유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에 나대철의 표정이 급변했죠. 뭐라고? 인연이 나한테 손 씻으라고? 예의를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거든요. 나대철은 화가 난 듯 주먹을 쥐었다가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피아노 뚜껑을 벌컥 열어젖혔죠. 꿈? 이딴 낡은 피아노로? 순간 서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죠. 지연아,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 좀 드릴게. 잠깐 저쪽에 앉아 있을래? 서영은 지연이를 구석 의자로 보낸 후 나대철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말로 해결합시다. 얼마를 원하시는 건가요? 이제야 말이 통하네.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돼. 100만 원요?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과해? 그럼 이렇게 하자. 나대철은 갑자기 발로 피아노를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흰 건반 2개가 부서져 바닥에 떨어졌죠. 아! 지연이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죠. 몸 전체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실수로 발이 미끄러졌네. 관리비 안 내면 이런 실수가 자주 일어날 수도 있어. 나대철은 태연하게 말하며 부서진 건반 조각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서영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내 과거를 묻어두라 배웠다. 하지만 건반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이 부서질까 두렵다. 서영은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고 부서진 건반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지. 내일까지 답 안 주면 더 큰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어. 나대철과 부하들이 나간 후 교습소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영은 부서진 건반 조각들을 주워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피아노가 아파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영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선생님이 다시 고쳐줄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소중한 공간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날 밤 모든 수업이 끝나고 홀로 남은 서영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해병대 동기 카페에 로그인했죠. 화면에는 오래된 게시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스나이퍼 모임이라는 비공개 방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10년째 잠금 상태였던 그곳에 서영은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SOS? 도움이 필요합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송신 버튼을 누른 후 해병대 배지를 바라봤습니다. 묻어두었던 과거를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남포동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골목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었죠. 서영은 주먹을 쥐었다가 펼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SOS 메시지를 보낸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서영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마지막 수업을 마친 서영은 교습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건반 자리에는 임시로 테이프를 붙여놨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쓰라렸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영 맞지? 나대철이다.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죠. 답 정했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돈을 마련하기가. 시간? 이미 충분히 줬어. 지금 당장 나와. 지금요? 어디로요? 뒷골목으로 나와. 혼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영은 가방을 메고 교습소를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것들이 들어 있었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뒷골목은 가로등이 몇 개 없어서 어둠침침했습니다. 서영이 골목 중간쯤 왔을 때 그림자 속에서 4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나대철과 그의 부하들이었죠. 왔구나. 그래서 답은 뭐야? 돈은 낼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다른 방법? 좋아. 그럼 이런 건 어때? 나대철이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서영의 가방을 낚아채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서영은 재빠르게 몸을 돌려 피했지만 다른 부하가 뒤에서 팔을 잡았죠. 놔주세요. 서영이 몸부림치자 가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방에서 악보들이 흩어지면서 바람에 날렸죠. 아, 이것 봐라. 선생님이 저항하네. 나대철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영은 순간적으로 팔꿈치로 뒤에 부하를 가격하고 몸을 빼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훈련받은 군인 같았죠. 인연이 뭔가 배운 게 있나? 도망가. 서영은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가려고 했지만 부하들이 양쪽에서 막아섰죠. 할 수 없이 서영은 자갈치 시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장은 대부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가끔 늦게까지 장사하는 포장마차들만 불빛을 밝히고 있었죠. 서영은 포장마차 사이로 몸을 숨기며 도망쳤습니다. 저기다. 놓치지 마. 나대철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영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공사용 철봉들이 쌓여 있는 것이 보였죠. 무기가 필요해. 서영은 재빠르게 철봉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길이가 적당하고 무게감도 좋았죠. 그 순간 어딘가에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해병대 시절 봉술 훈련을 받던 기억이었습니다. 여기 있다. 부하 하나가 서영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서영은 철봉을 들고 부하를 향해 돌진했죠. 철봉이 공기를 가르며 휘둘러졌습니다. 으악! 부하가 무릎을 감싸며 쓰러졌습니다. 서영의 동작은 정확하고 빨랐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인연이 진짜 뭔가 배운 게 있었네. 나대철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이미 포장마차 사이로 사라진 후였죠. 추격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시장 바닥이 미끄러워졌습니다. 서영은 부두 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막다른 길이었죠. 이제 도망갈 곳 없어. 나대철과 남은 부하들이 서영을 포위했습니다. 뒤로는 바다, 앞으로는 적들이었죠. 서영은 철봉을 꽉 쥐고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거리, 조명의 위치,
모든 것을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표적을 조준하는 저격수 같았죠. 너 정체가 뭐야? 나대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서영은 대답 대신 철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부두 가로등의 전선을 겨냥했죠. 뭘 하려고? 철봉이 날아가 전선을 절단했습니다. 순간 정전이 되면서 주변이 암흑에 휩싸였죠. 동시에 끊어진 전선에서 불꽃이 튀면서 근처 간판의 네온 사인들이 깜빡거렸습니다. 으악! 뭐야 이게? 부하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틈을 타서 서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저것이 음악 선생이 같은가? 나대철이 소리쳤지만 이미 서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영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죠. 여긴 사격장도 전쟁터도 아닌데, 그래도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돼. 서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죠. 이제 평범한 음악 선생으로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을. 부두에서 멀어지며 서영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해병대 동기 카페에 답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죠. 위치 확인. 곧 지원 갈 예정. 짧은 메시지였지만 서영에게는 희망의 불빛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죠. 나대철이 이대로 포기할 리는 없었으니까요. 서영은 젖은 옷을 털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조용했던 은빛 피아노 교습소의 선생님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되찾은 또 다른 존재로 말이죠. 토요일 아침 서영은 평소보다 일찍 교습소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부서진 건반을 보며 한숨을 내쉬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연이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가 학교 가다가 사라졌어요. 아침에 집에서 나간 후로 연락이 안 돼요. 서영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혹시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네, 했는데. 아직 24시간이 안 됐다고 실종 신고는 내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지연이가 교습소에 먼저 갔을까 해서. 아니요,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서영은 즉시 나대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똑똑하네. 벌써 눈치챘어? 나대철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이를 어디에 숨겼어요? 숨겼다니 그냥 잠깐 데리고 놀고 있을 뿐이야. 귀여운 꼬마더라. 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이한테 손 떼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오, 무섭네. 그럼 이렇게 하자. 관리비 1,000만 원 가져와. 그럼 꼬마 돌려줄게. 1,000만 원요? 어제는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잖아. 어젯밤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대철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꼬마가 사고로 실종된다 해도 어쩔 낀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영은 주먹을 쥐고 벽을 쳤습니다. 그때 교습소 문이 열리며 박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죄송해요, 할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수업은 취소해야겠어요. 박할머니는 서영의 굳은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박할머니가 나간 후
서영은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돌아온 것은 절망뿐이었죠. 실종 신고는 24시간 후에 접수 가능하고요. 그것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 형사의 말이었습니다. 서영은 나대철이 지연이를 납치했다고 설명했지만 형사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죠. 증거가 있나요? 목격자라도? 없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이 추측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세요. 서영이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형사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대철아? 응, 지금 서에 있어. 뭐? 하하, 그래 알겠어. 서영은 그 통화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담당 형사와 나대철이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이죠. 전화를 끊은 형사는 서영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음악 선생님,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동네에서 나대철 씨는 꽤 유명한 사업가거든요. 사업가요? 네,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요. 학생 하나쯤 사고로 실종된다 해도 어쩔 낀데? 형사의 말은 나대철이 전화에서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서영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죠. 경찰서를 나온 서영은 혼자서라도 지연이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대철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죠. 해가 질 무렵 서영은 영도 쪽 낡은 창고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대철의 차를 발견할 수 있었죠. 창고 안을 살피던 서영은 한쪽 구석에서 지연이의 작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지연아. 서영이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찾아오더라니 역시 선생님답네. 나대철과 부하 둘이 서영을 포위했습니다. 서영은 재빠르게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죠. 지연이는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 걱정 마. 나대철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서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영은 저항했지만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는 역부족이었죠. 구속끈으로 손목이 묶이면서 서영은 창고 기둥에 결박당했습니다. 역시 뭔가 배운 게 있었구나. 어디서 배운 거야? 나대철이 서영의 목에 달린 해병대 배지를 발견하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군번줄 아니가? 군대 갔다 왔나? 그건 상관없잖아요. 지연이만 놓아주세요. 군대. 혹시 해병대? 나대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야, 한서영이라는 여자 좀 조사해봐. 해병대 나온 것 같은데. 서영은 속으로 불안해했습니다. 과거가 들통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1시간 후 나대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인쇄된 서류를 들고 있었죠. 한서영, 해병대 저격수 출신. 하지만 전역 후 기록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네.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재미있어지는군. 내일부터 동네에 소문 좀 내야겠어. 피아노 선생님이 사실은 전과자였다고. 나대철은 스마트폰을 꺼내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전역증으로 신원 위조한 여자가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있다. 조심하세요. 서영은 묶인 상태에서도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구속끈은 꽉 조여져 있었죠. 그때 바닥에 떨어진 얇은 강철 와이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피아노 줄만큼 얇고 강한 와이어였죠. 서영은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와이어를 주머니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대철과 부하들은 SNS 조작하기에 바빠서 눈치채지 못했죠. 내일이면 학부모들이 난리 날 거야. 그럼 학원 문 닫아야 하겠네? 나대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영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아이들의 꿈까지 망가뜨리려는 그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서영은 창고에서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숨겨둔 강철 와이어로 구속끈을 끊고 나대철 일당이 잠든 사이 몰래 빠져나온 것이죠. 하지만 지연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교습소로 돌아온 서영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밤사이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죠. 선생님, 진짜예요? 군대에서 뭔 일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아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과자라니. 내일부터 수업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나대철이 퍼뜨린 거짓 루머가 벌써 동네 전체로 번지고 있었던 것이죠. 서영은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오전 9시 첫 수업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가장 먼저 오곤 했던 지연이도 열심히 연습하던 다른 아이들도 모두 오지 않았죠. 10시가 되자 박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교습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인터넷에 올라온 글 봤어요. 할머니.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할머니는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 소문 따위 믿지 않아요. 고마워요, 할머니. 하지만 박할머니 한 분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동네 전체가 의심의 눈초리로 서영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정오가 되자 나대철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떤 기분이야? 이제 학원 문 닫아야겠네? 지연이부터 돌려보내요. 지연이? 아직도 그 생각이야? 이제 내가 발붙일 곳도 없는데? 나대철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과거 좀 더 파보니까 재미있는 게 많더라. 군 복무 중 사고로 동료 다치게 한 거, 그것 때문에 불명예 전역한 거 아니야? 서영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조작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증거는 다 있어. 오늘 저녁 뉴스에도 제보할 생각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 서영은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붙잡았죠. 오후 3시 서영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해병대 동기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받은 이들도 거리를 두는 듯한 반응이었죠. 서영아, 미안하다. 지금 상황이 좀. 나도 공무원이라 함부로 개입하기가. 이해해요. 괜찮습니다. 동기들마저 등을 돌리자 서영은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6시 나대철이 부하들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서영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는 것 같았죠. 이제 마지막 단계야. 영도 조선소 쪽으로 가자. 서영은 저항했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더 철저했습니다. 마취제까지 사용해서 서영을 기절시켰죠. 정신을 차린 서영은 녹슨 폐선 안에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모두 밧줄로 묶여 있었고 배 바닥에는 이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죠. 깨어났네. 나대철이 배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곳이야. 지금 밀물이 들어오고 있어. 2시간 후면 이 배가 완전히 물에 잠길 거야. 서영은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꽉 조여져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 내가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면 아이는 집에 돌려보내줄게. 제발. 아이만은. 늦었어. 이미 너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잖아. 해병대 명예도 땅에 떨어뜨렸고 나대철의 말에 서영의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해병대는 그녀에게 자부심의 상징이었거든요. 해병대? 그깟 군번줄 하나 차고 다니면서 뭘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냐?
나대철이 서영의 목에서 해병대 배지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다에 던져버렸죠. 아! 서영의 비명이 폐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간 간직해온 마지막 자부심마저 바다로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됐네. 거짓 전역증의 가짜 해병. 물이 서영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조류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죠. 아이들 음악 꿈마저 지키지 못하면 내가 왜 총을 내려놨나?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이의 순수한 미소, 박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해줄 말 있어? 나대철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연이만은 제발 알겠어. 그 말만 믿고 편히 가. 나대철과 부하들이 떠난 후 폐선 안에는 서영만 남았습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었고 이제 가슴까지 올라왔죠. 서영은 고개를 들어 별이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연아, 선생님이 꼭 구해줄게. 하지만 체력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젖은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의식도 흐려지려고 했죠.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서영의 마지막 희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이 목까지 차오르며 서영의 의식이 흐려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폐선 위 어딘가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죠. 돌아와요. 부산항의 그리운 내 고향. 누군가 구성진 목소리로 7080 트로트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죠. 여기 사람 있어요. 서영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노랫소리가 멈추더니 발걸음이 빨라졌죠. 여기서 무슨 소리가? 폐선 지붕 틈새로 할아버지 얼굴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허리는 굽었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죠. 아이고, 어떻게 된 거냐? 잠깐만, 내가 구해줄게. 할아버지는 재빠르게 폐선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녹슨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의외로 민첩했죠. 할아버지, 빨리 도와주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밧줄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냐?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밧줄이 끊어지자 서영은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겨우 폐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렸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됐고, 일단 몸부터 말리자. 감기 걸린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서영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있던 폐품 수집용 리어카를 가리켰죠. 내가 배만복이다. 이 근처에서 폐품 주워서 사는 사람이야. 저는 한서영입니다. 남포동에서 피아노 학원을. 그 유명한 은빛 피아노 교습소. 내가 아는 할머니가 거기 다닌다고 했는데. 배만복은 반가운 듯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서영의 목 부근에 머물렀죠. 너 혹시? 배만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냐? 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해병대 배지는 나대철이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자세야, 자세. 아무리 민간인 복장을 해도 해병 자세는 숨길 수 없어. 나도 해병 2기 출신이거든. 배만복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쭉 펴지며 군인 같은 기계가 느껴졌죠. 진짜요? 할아버지도 해병대를? 그럼 한때는 나도 바다 사나이였지. 너는 몇 기냐? 32기입니다. 32기면 저격수였나?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만복은 무릎을 쳤죠. 역시 눈빛이 남달랐어. 근데 여기서 뭐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냐? 서영은 지연이 납치 사건부터 나대철의 협박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배만복은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을 지었죠. 그 개자식들이 해병까지 우롱하다니. 배만복은 주먹을 쥐었다가 펼치기를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경찰에 신고. 경찰? 그 부패한 놈들 말이냐? 아까 내 말 들어보니 경찰도 한패잖아. 배만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리어카 쪽으로 걸어갔죠.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배만복은 리어카 밑에서 낡은 악기 케이스를 끌어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바이올린 케이스 같았지만 무게감이 남달랐죠. 이게 뭐예요? 내 보물이지. 배만복이 케이스를 열자 서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안에는 녹슨 K14 저격 소총이 들어있었거든요. 물론 볼트와 스코프만 실물이고 나머지는 훈련용 모형이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해병대 시절 훈련용으로 쓰던 거야. 못 버리겠더라고. 배만복이 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쏠 수는 없어. 하지만 마음은 쏠 수 있지. 마음이요? 총은 사람이 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쏘는 기다. 배만복의 말에 서영은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저격수는 총이 아니라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었죠. 할아버지, 지연이를 구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해병은 동료를 버리지 않는 법이야. 배만복은 주머니에서 강철 와이어 몇 가닥을 꺼냈습니다. 이거 피아노 줄이야. 폐품 주우면서 모아둔 거지. 혹시 필요하면 써. 서영은 와이어를 받아보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피아노 줄을 이용한 무소음 권총 트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죠. 할아버지, 나대철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동네에서 30년 살았는데 저놈들 아지트쯤은 훤히 알지. 배만복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저놈들 뒤에는 경찰도 있고 더 큰 세력도 있을 거야. 상관없어요. 지연이만 구하면 돼요. 서영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배만복은 그런 서영을 보며 흐뭇해했죠. 역시 해병다워. 좋아. 그럼 작전을 세워보자. 두 사람은 패성 근처에서 밤새 작전을 짰습니다. 서영은 피아노 줄로 간단한 무기를 제작했고 배만복은 나대철 일당의 동선을 파악했죠. 내일 밤이 기회야. 저놈들이 영도 조선소에서 거래하는 날이거든. 거래요? 마약이든 뭐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어. 그때 지연이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아.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반격할 시간이 온 것이죠.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됐어. 해병길이 당연한 거지. 대신 조심해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해. 서영은 배만복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과연 서영이 지연이를 구하고 나대철 일당을 응징할 수 있을까요? 내일 밤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밤 11시 만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도 조선소의 패선 갑판 위에는 긴장감이 흘렀죠. 서영은 배만복이 알려준 은밀한 루트를 통해 조선소에 잠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영은 피아노 줄로 제작한 투석기를 점검했습니다. 강철 와이어를 정교하게 엮어 만든 무소음 장거리 투척 장치였죠. 해병대 시절 배운 지식과 음악 교사로서의 섬세함이 합쳐진 작품이었습니다. 지연아, 선생님이 반드시 구해줄게. 서영은 속으로 다짐하며
폐선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멀리서 차 헤드라이트가 보이기 시작했죠. 나대철과 부하 3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큰 가방 하나와 작은 인물 하나를 끌고 왔는데 그 작은 인물이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아. 서영은 간신히 소리를 참았습니다. 아이는 무사해 보였지만 무서워서 울고 있었죠.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그 피아노 여자만 처리하면 되는데 벌써 바다 밑으로 갔겠지? 나대철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시체가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 어차피 자살로 처리될 거야. 군대에서 문제 일으킨 여자가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 끊었다고. 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들의 치밀한 계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런데 이 꼬마는 어떻게 할까요? 부하가 지연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해. 사고사로 만들어. 아니에요. 엄마. 지연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서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폐선 상단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갑판에 있는 선상 크레인과 철제 배럴들이 눈에 들어왔죠.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고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데 서영의 눈빛이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았습니다. 첫 번째 투척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아노 줄에 작은 철제 볼트를 걸고 정확히 조준했죠. 투척된 볼트는 무소음으로 날아가 첫 번째 부하의 뒤통수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으악! 부하가 쓰러지자 나머지들이 당황했습니다. 뭐야? 누구 있어? 나대철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서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완벽히 숨어 있었거든요. 두 번째 투척. 이번에는 크레인의 와이어를 이용했습니다. 피아노 줄을 크레인에 연결해서 무거운 철제 체인을 떨어뜨렸죠. 쾅! 철제 체인이 두 번째 부하 바로 옆에 떨어지면서 갑판을 요란하게 쳤습니다. 부하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죠. 누구야? 나와. 나대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 더욱 정교했습니다. 서영은 여러 개의 피아노 줄을 조합해서 복합 투석기를 만들었죠. 동시에 세 방향에서 철제 볼트들이 날아왔습니다. 마지막 부하도 쓰러지자 이제 나대철만 남았습니다. 그는 지연이를 방패 삼아 안고 있었죠. 누구든 나와. 이 꼬마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그때 폐선 위에서 서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실루엣이 마치 복수의 여신 같았죠. 한서영, 내가 살아있었어? 나대철이 경악했습니다. 지연이를 놓아줘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미친년, 어떻게 살아났어? 분명히 익사시켰는데. 해병은 그 정도로 죽지 않아. 서영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에는 마지막 피아노 줄 투석기가 들려 있었죠. 가까이 오지 마. 이 꼬마 죽인다. 나대철이 지연이의 목에 칼을 갖다 댔습니다. 서영은 발걸음을 멈췄죠. 선생님.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의 마음이 아팠지만 정확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내 인맥은 국회의원까지 닿는다. 날 건드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나대철이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끝낼 거예요. 서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죠. 그때 갑자기 밝은 불빛이 폐선을 비췄습니다. 헬리콥터 소음과 함께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죠. 여기는 경찰입니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십시오. 나대철이 당황한 사이 서영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줄 투석기로 나대철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죠. 아! 나대철이 칼을 놓치자 서영은 재빠르게 지연이를 구출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선생님, 지연이가 서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것은 일반 경찰이 아니라 특수부대였죠.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은 서영이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영아, 오랜만이다. 해병대 동기인 김태준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군사비리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죠. 태준아, 내가 왜 여기에? 내 SOS 메시지 받고 수사해 봤더니 큰 물고기가 걸렸어. 나대철 뒤에는 정말 국회의원이 있었거든. 태준이 나대철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바로 우리가 수사하던 군사비리의 핵심 인물이야. 내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하게 됐어. 한편 배만복은 구석에서 낡은 캠코더로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게 바로 진짜 해병의 실력입니다. 조회수는 실시간으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져 내렸죠. 한 달 후 부산 남포동 골목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은빛 피아노 교습소가 있던 자리에는 훨씬 큰 간판이 걸려 있었죠.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무료 음악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나대철과 부패 경찰들의 결탁, 그리고 배후의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군사비리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배만복이 실시간으로 촬영한 영상은 조회수 1,000만을 넘어서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죠. 선생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지연이가 밝은 얼굴로 서영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그 무서운 일을 겪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했죠. 오히려 서영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가장 씩씩하네요. 오늘은 어떤 곡을 연습할까요? 서영은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아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피아노는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죠. 정부 지원금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음악학교가 된 후로 학생 수는 이전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음악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 평생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죠. 박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요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나이에 피아노도 치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박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영의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할머니도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서영을 변호해 주셨거든요. 오후가 되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태준이었죠. 그는 군사비리 특별수사팀 팀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서영아, 축하한다. 정말 멋진 학교가 됐네. 고마워, 태준아.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두 사람은 음악학교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벽 한쪽에는 배만복이 기증한 해병대 깃발과 훈련용 저격 소총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 아래에는 해병은 한 번이면 끝이 없다는 편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야.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같은 실력자가 다시 복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아니야, 내 자리는 여기야. 서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내가 겨누는 건 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이야. 그게 내가 찾은 진짜 사명인 것 같아. 그때 지연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연주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생님, 준비됐어요.
오늘은 음악학교 개교 한 달 기념 작은 연주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후원자들이 모두 모였죠. 연주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연이가 나와서 동요를 연주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능숙해진 실력이었죠. 이어서 박할머니를 비롯한 시니어 반 학생들이 7080가요 메들리를 연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합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주곡은 나훈아의 향수였죠. 산촌의 밤이 오면 옛 생각이 나네요. 아이들의 순수한 연주와 어르신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죠. 연주가 끝나자 서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달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절망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서영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 덕분에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학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음악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영은 잠시 멈춰서 객석을 둘러봤죠. 배만복 할아버지도 맨 앞자리에 앉아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총을 들었던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총 대신 피아노 건반을 통해 더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꿈과 희망 말입니다. 서영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숨겨온 총성은 이제 건반 위 음표로만 울릴 거예요. 아이들 꿈을 겨누는 건 언제나 제 마음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서영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향수의 멜로디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지만 이번에는 희망찬 느낌이었죠. 연주가 끝나자 지연이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그래, 지연아. 넌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서영이 지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관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죠. 연주회가 끝난 후 서영은 혼자 음악학교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남포동의 밤거리가 보였는데 이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해병대 깃발을 보며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것이 뿌듯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국가보훈처라는 발신자명이 떠 있었죠. 여보세요? 한서영 선생님이시죠? 저희가 선생님의 활동을 보고 특별 표창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충분한 보상이 있어요. 매일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최고의 훈장입니다. 전화를 끊은 서영은 마지막으로 피아노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건반들은 무기가 아니라 꿈을 만드는 도구였죠. 그리고 서영 자신도 복수하는 전사가 아니라 꿈을 키우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남포동 골목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은빛 피아노 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울려 퍼질 것이었습니다.